사회복지사 무슨 일을 하나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장기 요양기관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전반적인 우리나라 사회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총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가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고령화 사회가 지났기 때문에 제가 PPT에 적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다라고 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령사회로 접어들기 전에 우리가 노인분들이 인구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일할 노동력이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어르신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가에 우리가 집중하게 될 수 있겠죠. 자, 21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노인 인구, 즉 총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6.5%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고령사회를 넘어서서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매우 바빠질 수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폭이 넓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1차 시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사가 일할 수 있는 기관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 2차 시에서 소개해드릴 기관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거나 젊거나 경험이 많지 않은 그런 사회복지사보다는 40대, 50대, 60대까지도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즉 연세가 조금 있으신 중년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함께 근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이 바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하고 또 이런 생활이라는 것은 상담을 하고 케어를 하고 돌봄을 주고 그리고 그러한 가족들과 함께 어떤 상담 또는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데요. 나이가 어린 사회복지사도 좋지만 실제적으로는 격차가 조금 적은 40, 50대, 60대 이런 중년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어르신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노인 요양기관에서 일하시면 어르신들에게 더 편안함을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차 시에서 우리 성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 관해서 상당히 의문점이나 또는 궁금점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자,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라는 말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65세부터 노인이다라고 하고 100세까지 사신다 그러면 35년간 보살핌, 돌봄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노인에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요양을 필요로 한다라고 해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기관들 중에는요. 요양원도 있고 그리고 또 주간 보호센터, 야간 보호센터 이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PPT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재가시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분류를 해보자고 하면 요양원은 거주하시면서 보살핌을 받는 기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간이나 야간 보호센터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주간에는 이 센터에 나오셔서 함께 어르신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사회복지사와 동행을 해서 또는 요양보호사와 동행을 해서 가정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또 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보호할 수 있죠. 또는 특별하게 가정에 일이 있을 때는요. 긴급하게 보호할 수 있는, 즉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센터가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재가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재가는 가정 안에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왜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까요? 네,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서비스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사회복지사와 함께 동반하는 간호조무사,
간호사, 그리고 요양보호사 또는 보호사 등등 함께 재가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제가 요양원 또는 주간 보호센터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이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어르신의 입소 상담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내담자를 만났을 때 늘 소통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로서 조금 더 따뜻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편안함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학문에서 배우셨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상담을 하게 되겠죠. 기관을 방문할 때는 어르신과 함께 가족 그리고 보호자가 방문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렇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이 가족이나 그리고 어르신들께 기관의 프로그램도 소개하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는 프로그램들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제가 또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또 입소자의 장기 요양 등급 자격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래서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하실 때 매우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부터 조금 옆에서 도와드리면 거동 생활이 좀 이루을 수 있는 분들, 즉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게 되는데 이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물론 이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고 판정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공단에서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노인 장기 요양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일단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들을 살펴보기는 하지만요. 6개월 이상 그리고 그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신체도 그렇지만 심신, 즉 마음 이러한 상태가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서 수급자로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대상자로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받게 되겠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 오시면 사회복지사는 어르신 입소 상담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는가? 두 번째, 각종 문서 기록이에요. 아이고, 행정적인 역할도 해야 하는군요. 저는 문서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저는 엑셀 작업이 좀 어렵습니다. 하고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서나 이런 것들은 이미 행정기관에서 또는 이런 시설에서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업무를 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각종 문서 기록을 하는데 어떤 것들을 기록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어르신들의 욕구를 사정합니다. 네, 욕구라는 것은 나는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어. 나는 어떤 면에서 좀 외롭고 힘들어. 나는 상담을 좀 하고 싶어. 나는 가족과 함께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특별히 요즘에는 물론 개별적으로 원하는 음식을 개별적으로 제공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내가 뭘 먹고 싶어 이런 것도 하나의 어르신의 욕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등등 이런 어르신의 욕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센터를 이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요양시설에서 조금 더 복지스럽게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하는 것들 중에 욕구 사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제공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 급여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거나 출산을 집안에서 하셨을 때 사회보장 제도로서 일정 금액을 돈으로 환산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급여는요. 어떤 서비스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르신께서 우리 요양기관에서 프로그램에 참가하셨어요. 체조 프로그램에 참가하셨어요. 아니면 우리가 동화구연 같은 것도 프로그램으로 넣을 수가 있는데요. 동화구연, 즉 동화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요.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치매 예방하는 활동도 할 수 있겠죠. 가족 상담을 할 수도 있고요. 즉 이렇게 어르신들께서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 오셔서 받았던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고 기획하는 것도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신이 나고 즐거운 창의적인 어떤 사회복지사의 활동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록하는 것은 아이고 이렇게 여러 명의 어르신들을 어떻게 기록해? 라고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네, 우리가 단체 생활을 할 때는 한 사람에 대해서 긴 기록을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하면 그 어르신에 대해서 더 기억을 할 수 있고요. 더 그분에 맞는 서비스를 드리려고 사회복지사들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죠. 그런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와는 좀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학습자들 중에서는 요양보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셔서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회복지사의 과정, 즉 원격 평생교육원 또는 학점 은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를 준비하셨거나 준비하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 이미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는 대상자는 같지만 하는 일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런 요양기관에서는요, 요양보호사가 하시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사회복지사가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우리가 융통적으로 대상자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복지사도 요양보호사가 하시는 것을 커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뭐가 다를까요? 네, 요양보호사는요, 직접 케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 어르신들의 거동 그리고 뭐 활동하시는 것 등등 직접 그분들을 옆에서 케어하는 일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사도 때로는 직접 케어를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요양기관에서는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그 밖에 종사자가 있죠. 뭐 영양사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조리사가 있으실 수도 있고요. 또 보호사들이 계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드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와 비슷한 일을 하기도 하고 겹치는 일도 있지만, 요양보호사는 직접 케어를 하고 사회복지사가 때로는 직접 케어를 하지만 전반적인 기획이나 프로그램, 상담, 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네, 그래서 두 번째 요양기관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가 앞서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이나 어르신 교육뿐만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앞서서 사회복지사는 인간 중심, 인권, 인간에 대한 존중, 그리고 평등함, 따뜻함 이런 것들로 다가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인간으로 대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폭력 예방 또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권 존중,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양시설에 오시거나 또는 주간 야간 보호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심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비롯해서 다른 직원분들이 인간 존중이라든가 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소홀하게 다루는 면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든가 또 치매 예방 또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가족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런 시설에 계시면 낙상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뼈가 굉장히 약하시죠. 그래서 살짝 넘어지셨는데 또는 살짝 침대에서 이렇게 삐끗하셨는데 골절을 입으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서 어른들의 치료나 재활을 위해서 또 많은 기간 어르신이 고생을 하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낙상 예방이나 관리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또 소방이나 대피 훈련, 이런 교육들을 사회복지사가 함께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례회의, 앞서서 제가 1차시에서 사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도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시설에 계시면서, 센터에 계시면서 또 다른 어르신들과 의견이 안 맞고 충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프셔서 다른 사람들과 잘 소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사례회의가 필요하겠죠. 이 어르신을 어떻게 하면 이분이 원하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게 편안하게 거주하시거나 이용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전 직원들이 모여서 사례회의를 하기도 하고요. 또 보호자들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 어르신들의 생활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에게 더 잘 보호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간담회를 하기도 합니다. 자, 네 번째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자, 프로그램을 기획합니다. 우리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습자분들께서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셔서 하루 종일 누워 있다거나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거나 하루 종일 그냥 동료 어르신들과 그냥 몇 마디 주고받고 오신다 그러면 생활이 굉장히 단조로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인지적인 기능 그리고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노화되는 것을 예방하거나 또는 치매 예방을 할 수 있기도 하고요. 잔존하고 계시는 그런 기능들을 잃지 않거나 조금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획이 필요하죠. 즉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만들어서 이들에게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이런 생활은 조금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요, 건강한 어르신들처럼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도 있으시고요. 또는 심신의 상태가 굉장히 약화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큰 활동보다는 가벼운 체조, 그리고 이야기, 나누기, 또는 작은 걸 종이 접기, 복잡한 건 좀 어려우시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기획해서 어르신들이 기능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요, 또 때로는 밖에 외부 강사를 모셔와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시설의 입장에서 외부 강사님을 초빙하면 좋기는 하지만 또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사회복지사는 기획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도 합니다. 자, 그 밖의 것들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하는가, 게다가 이런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떠한 능력들을 갖추고 있으면 훨씬 더 행복하게 즐겁게 서비스를 드리면서 전문적으로 내가 서비스를 드리면서 사회복지사로서도 능률이 오르고 그리고 내담자 또는 클라이언트,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가족에게도 우리 기관에게도 도움이 되는가 이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운전을 하실 수 있으면 사회복지사로서 훨씬 더 활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가끔 행정기관에 방문해야 될 때도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의 가정에 방문하거나 오갈 때 어르신들을 모시고 버스를 타기는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는 능력들이 있으시면 훨씬 더 기관에서 일하시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기법도 제가 사회복지학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학에서는요, 상담하고 대인관계 하는 데 있어서 또 라포를 형성하고 어떻게 내가 경청하고 반영하고 요약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이러한 기법들을 배우는데요. 바로 상담 기법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을 지식과 기술을 먼저 갖추셔야 되겠죠. 또 웃음치료, 미술치료, 종이접기, 뜨개질, 화분 가꾸기 다양한데요. 꼭 치료사로서의 높은 능력이 아니고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신다고 하면 훨씬 더 다채로운 서비스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글 문서나 엑셀 파일 작성 능력에 고기능을 원하지는 않고요. 일단 그 기관에 마련되어 있는 것들에 우리가 문서를 약간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기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꼭 중요한 것은 사명감을 좀 갖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하는 마음, 보살피는 마음, 인간 존중에 대한 마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하셔야 되고, 때로는 이런 요양장기 요양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가 때로는 업무가 너무 바쁘셔서 대체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이제 해야 될, 즉 담당해야 될 일들이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난 사회복지사야. 그러니까 나는 프로그램만 기획하고 상담만 할 거야. 하지 않으시고 능동적으로 일하고 함께 가족처럼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런 사명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노인 장기 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일을 담당하는가를 살펴보셨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시죠? 사회복지사가 되려면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나요? 네,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회복지사 이제 2급 자격을 갖추셔야 되는데,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대학교에 가시는 방법도 있고요. 4년제 정규대학에 들어가셔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원격 평생교육원에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자 장점과 또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은 전문대학에 들어가시면 전문 과정을 거쳐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시는데, 물론 다 세 가지 공통점은 실습 기간에서 실습을 하시고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격 평생교육원인데요. 우리가 원격으로, 지금 선생님들께서 제 수업을 듣고 계신데요. 이것도 원격 교육입니다. 이렇게 학점 은행지다 해서 과목당 은행처럼 내가 들은 과목을 17과목을 이수하고 실습을 하시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있어요. 원격 평생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학사가 있으시다, 즉 전문대학을 나오셨으면 기간이 좀 짧아지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 하시면 좀 기간이 길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문학사 자격을 얻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로서 들어야 될 과목, 실습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또 대개는 1년에서 2년 정도 이제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보다 짧게 끝내시는 분도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학 정규 과정이 있습니다. 이 정규 과정에서, 즉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는 어떤 교과목을 듣나요? 이것이 또 궁금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대학 정규과정에 오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내가 사회복지사의 여러 가지 교과목 또는 교과과정에 참여하고 대학 생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교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이런 교과목을 통해서 제가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지 않았으면 인간 세상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특별히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교과목을 저는 좋아하는데요. 인간은 person in environment라고 해서 환경 속에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물론 태어나면서 가진 기질도 있겠지만 어떤 가족 안에서 자라는가, 어떤 부모 밑에서 교육을 받는가, 어떤 지역사회로부터 피드백을 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회복지를 통해서 사회복지의 실천, 즉 사회복지사가 공급하는 서비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주었던 사회 환경은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적절하고 바람직한 사회 환경을 제공하게 되면 인간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제가 얻은 내용입니다. 물론 인간은 발달 과정과 단계에 따라서 행해야 하는 것과 주어지는 것과 해야 될 일이 다르고요. 또 우리는 인간으로서 혼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협조하고 협동하고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교과목은 제게 큰 감명을 준 그런 과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시면서 사회복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식과 기술,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래서 우리가 클라이언트와 내담자와 라포 신뢰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상담하는 과정,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공감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움을 주고 원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들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어떠한 스킬을 이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가족치료가 있는데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교과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족 안에서 행복하고 소통이 잘 되고 단절되지 않을 때 우리 가족 기능이 강화되면 사회에서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만약에 이 가족 안에서 부모의 교육 상태가 좋거나, 즉 제가 교육 상태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양육 교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부모의 상태로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양육했을 경우 그 아동 청소년들은 사회 밖으로 나와서 더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행복하고요. 또 가정에서 문제가 없거나 갈등이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그 상담 기술들을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 안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론, 특히나 노인 장기 요양 기관에서 일을 하고 싶은 사회복지사는 아마 노인복지론이라는 수업을 꼭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동이냐, 청소년이냐, 노인이냐, 어르신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서비스를 드릴 것이며 그들이 바라는 욕구는 어떤 것들이며, 그리고 인간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서비스의 형태나 내용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상별로 배우게 됩니다. 또 제가 맨 처음에 저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네, 정신건강사회복지로는요, 우리가 조현병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또 조울증, 조증,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부터 기분이 너무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하기가 힘든 심신이 매우 약한 상태, 이러한 조울증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너무 불안이 심해서 너무 살아가기가 힘들어, 그리고 얘기 불안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공황장애, 네, 또 여러 가지 폭식증, 거식증 등등등 여러 가지가 다 정신건강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또 의료사회복지론도 배우시게 되고요. 또 교정복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교정복지사라고 우리가 교정, 즉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범죄 행위를 해서 교도소에 가셨거나 아니면 보호관찰소에서 오랜 동안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 사회에 반하는 행동을 하신 분들이 교정을 통해서 사회 복귀를 하셔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의 교정복지론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사회복지사가 교정복지사로 불리우긴 하지만 이거는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교정복지론과 함께 사회복지 공부와 함께 그리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보셔서 교정복지사가 되는 과정인데요. 네, 교정복지론도 배우시게 됩니다. 저는 또 보호관찰소나
또는 마약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상담을 받아라 라고 하는 수강 명령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그리고 서비스를 드릴 때 규정복지론의 학문의 내용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수업 그리고 매우 필요로 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중학교, 초등학교, 어른, 아동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줄 것인가, 상담할 것인가, 집단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 상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 다니고 그가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학교사회복지론에서 배우게 됩니다. 또 장애인 복지론은 신체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나누어서 그들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드릴 것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게다가 우리는 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관해서 학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받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배웁니다.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는 어떤 과목을 듣나요? 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교과목을 소개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이러한 다양한 수업을 통해서 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에서 혼자 살아가지 않고 여러 사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학문을 배우게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 시까지 진행한 강의는 모두 마치는데요.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수강자 여러분께서 사회복지사의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